마음서재 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새끼 고양이를 임시보호하고 있어서 더 눈길이 갔던 책입니다. 고양이의 묘사와 생각, 처세들이 엉뚱해서 재밌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인간 세계에 대해 깨우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작가의 설정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입해서 봤던 책입니다. 1905년 발표된 이 작품은 한 마리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메이지 시대 일본 사회의 모습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신랄하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고양이라는 독특한 화자를 통해 관찰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이 작품은 단순한 풍자소설을 넘어선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 에도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영국 유학을 거쳐 작가가 된 인물입니다.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였으며 소세키는 필명입니다. 그는 메이지 시대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과 정신적 혼란을 직접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1900년부터 2년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그는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과 함께 깊은 회의감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외로운 생활은 그에게 동서양 문화의 근본적 차이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도쿄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중 아사히 신문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연재하면서 문단에 데뷔했고, 이후 도련님, 마음 등의 명작을 남기며 일본 근대문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서구 문명과 전통, 일본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근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개인과 사회,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 사이의 긴장 관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의 줄거리는 매우 독특합니다. 주인공은 중학교 영어 교사인 구샤미 선생 집에 사는 이름 없는 숫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샤미 선생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아 고생을 했지만 점차 집안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주인인 구샤미 선생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집을 찾아오는 다양한 방문객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작품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고양이가 경험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구샤미 선생은 신경질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중년 남성으로 위장병을 앓고 있으며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는 영어 교사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철학이 부족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고 권태로우며 늘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구샤미 선생의 모습은 메이지 시대 중간층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는 미학자 미테이, 철학자 간게스, 물리학자 스이토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자주 구샤미 집에 모여 서양 문명에 대해 논하거나 예술과 철학에 대해 토론합니다. 미테이는 여유파라는 자신만의 미학 이론을 주장하는 인물로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적 경지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실상 현실 도피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작용합니다. 간게스는 철학을 연구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철학적 사유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이토는 물리학자로서 과학적 사고를 지닌 인물이지만 역시 인간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대부분 공허한 말장난에 그치거나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들은 모두 서양 학문을 익힌 근대적 지식인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학문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이웃집 사람들의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부유한 사업가 가네다와 그의 딸을 둘러싼 에피소드는 당시 일본 사회의 물질주의적 풍조를 잘 보여줍니다. 가네다는 구샤미 선생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메이지 시대 신흥 자본가 계층과 전통적인 지식인 계층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네다는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며, 지식이나 교양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는 구샤미 선생과 같은 전통적 지식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무용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들을 압박합니다. 이러한 가네다의 모습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물질화와 계급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네다의 딸 역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시녀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권력과 부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구혼자들의 모습 또한 당시 일본 사회의 혼란상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 연애관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결혼 또한 경제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 일본이 겪었던 가치관의 혼재와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작품 중반부에는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과 만나는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고양이들 간의 대화는 인간들의 대화를 패러디한 것으로 인간 사회의 허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고양이들은 자신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 나름의 가치관과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소세키는 인간 사회의 권위와 질서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상대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작품 후반부에는 고양이가 점점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에 빠져들면서 인간 세계에 대한 관찰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고양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로 인간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인간들의 교육 방식이나 사회 제도에 대해 논평하는 부분들은 작가의 사회 비판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양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 놓은 각종 규칙과 관습들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결국 고양이는 맥주를 핥아먹고 물독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죽음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존재의 비극적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구 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경고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맥주라는 서구 문물에 이끌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은 서구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고양이라는 독특한 시점을 통해 인간 사회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고양이의 눈으로 본 인간들의 모습은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처량하며 때로는 위선적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인간 사회를 성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양이가 인간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내리는 논평들은 종종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을 보여주며, 이는 작가 자신의 사회 비판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라는 존재는 인간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밖에 있는 경계적 존재로서 객관적 관찰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양이의 시선이 지닌 또 다른 의미는 권위에 대한 해체입니다. 인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권위나 관습들이 고양이의 눈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들이 중시하는 학벌이나 지위, 재산 등이 고양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이러한 전복적 시각을 통해 소세키는 기존 사회 질서의 허상을 드러내고 독자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의 모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구샤미 선생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서양 학문을 익힌 근대적 지식인들이지만
실제로는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관념적인 사고에만 빠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들의 대화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상은 공허하며 현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소세키는 이를 통해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의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학문과 사상을 수입했지만 그것을 일본의 현실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구, 문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전통 일본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테이라는 인물은 미학을 논하며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예술을 이용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여유파 이론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미테이는 예술을 통해 속세를 초월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을 통해 소세키는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의 퇴폐성과 무기력함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예술이나 학문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간게스라는 철학자, 캐릭터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는 철학적 사유에 빠져 있지만 그의 철학은 현실과 유리된 관념적 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을 논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통해 소세키는 학문과 현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학문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지적 유의나 권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의 문체 또한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입니다. 고양이가 화자인 만큼 인간들을 관찰하는 시선이 때로는 천진난만하고 때로는 냉소적입니다. 소세키는 이러한 이중적 시선을 통해 유머와 풍자를 절묘하게 조합시켰습니다. 고양이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인간들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소세키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고양이가 사용하는 언어는 때로는 학자적이고 고상하며 때로는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이러한 문체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인간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독자들에게 다층적인 읽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세키는 또한 대화를 통해 캐릭터들의 성격과 사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구샤미 선생과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들은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서구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동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뒤섞인 혼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세키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혼란과 문화적 정체성 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또한 이 작품은 메이지 시대 일본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회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던 당시 일본의 모습이 고양이의 관찰을 통해 섬세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본인들의 내면적 혼란이 작품 곳곳에 드러나 있어 문학사적 의미와 더불어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사회의 계층 구조, 교육 제도, 가족 관계, 경제 상황 등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메이지 시대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다뤄지는 여성의 지위 문제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샤미 선생의 부인은 전형적인 메이지 시대 가정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참아가며 가사를 돌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면 가네다의 딸은 서구식 교육을 받은 시녀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 안에서 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소세키는 메이지 시대 여성들이 처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라는 화자의 설정이 지닌 철학적 의미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인간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경계적 위치는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치가 됩니다. 고양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의 종료이면서 동시에 작가 자신의 문명 비판 의식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결국 인간 세계의 산물인 맥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순수한 자연적 존재가 인위적인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품에서 다뤄지는 교육 문제도 현재적 의미를 지닙니다. 구샤미 선생은 영어 교사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철학이 부족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수업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학생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와도 연결되는 보편적 주제입니다. 소세키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형성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샤미 선생의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교육 방식은 당시 일본 교육계가 서구의 교육 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수용했을 뿐, 그 정신이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 갈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네다로 대표되는 신흥 부유층과 구샤미 선생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식인, 계층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소세키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 현상과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네다는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며, 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 급격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가치관을 대표합니다. 반면 구샤미 선생은 전통적인 지식인의 가치관을 고수하려 하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점점 주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품의 언어적 특징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세키는 고양이라는 화자의 특성을 살려 때로는 순진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때로는 고상하고 철학적인 표현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문체의 변화는 작품의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인간들의 대화를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며 논평하는 부분들은 읽는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소세키는 또한 한자어와 일본어, 외래어를 적절히 조합하여 메이지 시대의 언어적 혼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가 일본 문학사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큽니다. 이 작품은 일본 근대문학의 출발점이자 하나의 전범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물의 시점에서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서사 기법은 이후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활용되었고, 소세키의 사회 비판 의식과 휴머니즘 또한 일본 문학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보여준 풍자와 유머의 결합, 일상적 소재를 통한 깊이 있는 사회 비판 등은 후대 일본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 이 작품의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정체성 혼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간의 갈등, 전통과 근대 사이의 긴장 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단순한 풍자 소설을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양이라는 제3의 시선을 통해 인간 사회의 허위와 허영, 무의미한 체면과 이기심을 꿰뚫어보는 이 작품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남깁니다. 마지막 장에서 고양이가 어이없이 죽음을 맞는 장면은 허무하지만 냉소적이지 않고 오히려 삶의 더섭음과 인간 존재의 더섭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웃음 너머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으로 근대 문학의 서사적 실험과 사상적 깊이를 동시에 구현한 전무후무한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양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오늘 고양이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본 시간 어떠셨나요?
웃으며 읽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릿해졌다면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마음서재 독자님들은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걱정하지 않지만 혹시 잊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책 속 문장이 마음서재 독자님들의 하루를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